마이크를 윤정민 박사님한테 넘겨서 외교와 관련해서 중국은 과연 운영이 어떤 나라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 첫 발언 5분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130여 년 전에 청일전쟁 직전에 원세계가 조선으로부터 달아나면서 아마 거의 130년 동안 아마 역사상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별로 큰,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이 개입해서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역사상 이렇게 중국과 무관하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무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군 이래로 아마 처음이었겠죠.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산업화를 이뤄내서 한때는 우리가 중국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적이 많습니다. 특히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하면서 가장 참고를 한 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개발 전략을 중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한국 따라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 천안문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을 때 한국이 서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중국이 WTO를 가입할 때 그리고 한국이 아주 긍정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고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이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국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영향권 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물론이고 미세먼지랄까 바이러스랄까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의 영향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중국의 영향을 이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웃입니다. 또 항상 가깝게 잘 지내야죠, 이웃하고는. 그러나 그런 이웃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이 한반도에 있던 왕조가 망했습니다. 고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한나라가 굉장히 한무자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당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려가 그 원 징기스칸이 생겨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다 항복을 했고요. 그 명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등장했을 때는 병자호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강력한 중국, 통일 국가의 중국이 등장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 중국의 그런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능가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또 그것이 가장 건강했던 한중 관계의 토대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건실했을 때는 한중 관계가 우리가 일정 부분 긴밀한 한중 관계, 건강한 한중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 계시는 특히 이제 386, 586개 그런 운동권 출신들의 분들의 생각들은 이제는 그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이 더 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이 은연중에 담론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점점 힘이 커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 내에서는 하여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빈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혼밥이라 그럴까요? 그 여러 차례의 식사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식사를 하는 혼밥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접대에 있어서 세계적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중국의 그런 초청을 받아서 과거에 갔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접대에 있어서는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국의 접대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국빈으로 온 대통령을 혼밥으로 한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대통령 특사가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지금 앉는 위치가요. 그 같은 그 시진핑 주석의 옆에 앉습니다. 보통 특사들이 갔을 때는 옆에 앉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나라의 특사단들은 지금 하석에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찬 특사랄지 또는 몇 분의 특사단이 지금 다 하석에 앉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는 항의를 했더니 앞으로 우리는 이게 뉴 노말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국빈들을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트남이랄지 캄보디아랄지 큐바의 특사단들은 다 시진핑 주석의 옆에 앉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당 대표들이 갔을 때도 옆에 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사단이 앉는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 홍콩이나 마카오의 행정총장이 앉는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과거의 중화 질서 속에서의 속국의 일환, 아까 김일두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조선은 과거에 그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이런 이 바이러스와 관련 우한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퍼졌느냐를 보면 중국의 어떤 인들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연관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왜 그 중국은 우리 정부가 왜 중국을 다루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할까? 그런 것이 좀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좀 속상해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중국이라는 우리로 봐서는 한 10배 이상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과의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겠죠. 우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랄지 인도랄지 베트남이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과의 아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힘을 가지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는 어떤 실리를 갖고 접근하는 외교가 아니라 좀 이념에 빠져있는 그런 외교가 아닌가. 그래서 외교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마치 바이러스가 과학에 관한 적인데 이념을 갖고 대처하다가 이 구멍이 뚫렸던 우리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도 외교도 좀 실리를 갖고 철저히 따져나가면서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념의 틀 또는 남북관계의 틀 이런 것으로 국제관계를 보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제 부분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하신 것 중에서 제 마음 제가 드는 거는 전문 분야인 외교를 이념 분야로 다루었다, 이념을 타고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같습니다. 혹시 193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대 후보도 다 아실 겁니다. 세 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땅에 찧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가 병자호를 일으켜서 우리 인조에게 강요했던 그 예입니다. 군신의 예를 그렇게 강요했는데 글쎄요, 이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다시 3대 국보도 예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날짜가 말이죠. 283년 전 1월 30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년 1월 30일 날 대수장이 창설된 날이었어요. 그 날짜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참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중에서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가을이나 진일이나 예, 이강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요. 한미 경중이라고 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중국이 경제에 걸맞는 안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드 문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안보에 걸맞는 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딜레마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는요, 어느 나라든 딜레마에 쉽게 빠집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딜레마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면요, 딜레마로 인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딜레마로 인해서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안보 문제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잘 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충돌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산불 선언을 하고 산불 약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북핵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급하게. 그리고 한미 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북핵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예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가요, 지금 일개포대가 들어와 있는데 일개포대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거리 때문에. 사거리가 200km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을 다 방어하려면요, 보호하려면 3개 포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 포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국민의 안전을 개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북방삼각동맹이 결속이 강화되면서 이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세력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빠지면 미국하고 일본 둘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북중러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가 누구한테 갑니까? 미국에게 갑니까? 일본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한미일 동맹이에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뭡니까?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미국의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동맹국입니까? 미국하고 동맹국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동맹국인 한국이 자기의 가상 적국이 미국의 적인 중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동맹국이 미국하고 동맹 안 하고 중국하고 같이 할 거야,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장면을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브룩스 연합사령관, 지금 연합사령관님의 전임이죠. 브룩스 사령관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모단체에 이제 강연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다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연하면서 우리는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임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미 동맹이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동맹으로 전락해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한반도 안정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혈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동맹으로 전락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굉장히 저는 참 가슴이 착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요, 원칙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야죠. 그런데 이런 중국과의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 문제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동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한중과 한미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드가 우리가 개시됐을 때 우리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10단계에 걸쳐서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는 거덜이 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드를 배치했더니 진짜 중국이 보복을 했죠. 근데 보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대중 수출이 1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중국 경제가 크죠. 우리가 중국에 많은 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져다가 화웨이가 그걸 가지고 조립해서 완성품을 맞춰서 미국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세계화의 어떤 경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더 우월하고 어떤 경제가 더 의존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세계 경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 경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더 의존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늘려가자, 이거 같이 바보 같은 접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드 보복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괜히 롯데같이 현지에서 하던 몇몇 기업이 좀 뭐라 그럴까요? 왕따를 좀 당하고 한 거는 있지만 전반